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매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겁니까? 제가 사는 오두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르셔야.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곁에 떨어진 금빛 놀이개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걸 지켜야 했는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이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아 들고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산중턱에 자리한 바람 막을 정도의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꺼져가던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지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준은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거친 나무꾼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멀건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닷새쯤 지났을까 창백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민준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열은 좀 내리신 듯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느릿하게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피투성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록 남루한 오두막 안에 있지만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민준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신분도 다르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 분께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정성껏 순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넘기며 여인이 물었습니다. 구해주신 분의 한 잔은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 합니다. 박민준이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이름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여인이 답답해할까 싶어 오두막 근처 냇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인은 속적삼 차림이었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은 해져서 민준이 임시로 기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잠시 옷을 빨아 널기 위해 속적삼만 입고 있는 모습은 맑은 햇살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널어놓았던 여인의 치마가 냇물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저 치마. 민주는 본능적으로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치마를 건지려 허둥대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젖은 치마를 들고 쩔뚝거리며 돌아오자 여인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었는데. 이 비단 치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아니, 부인께서는 지금 옷도 변변찮으신데.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바위에 널어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짜기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여인에게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여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인과 민주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여기 있었구나. 혹시 이 강아지 못 보셨습니까? 이 여성 말입니까? 방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하인인 돌쇠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이 워낙 귀한 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쇠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관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정령마님이 확실하더냐? 예, 나으리. 비록 어두웠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복실이가 그 여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사납게 구는 녀석인데. 헌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냐. 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웬 사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사내까지 끼고. 맹랑한 것.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갑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이 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멀리 숲속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기와집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문 앞에서 칼을 든 사내, 바로 자신의 남편인 박현감을 보았습니다. 내년이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바닥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아끼던 놀이개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악몽을 꾸신 겁니까? 피였어요. 그리고 놀이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부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문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깎아둔 단단한 장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붉은 천 조각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감 나으리의 것이다.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열면 내 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쪽지를 본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현감 박진우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꿈과 쪽지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가 관아의 여종과 사통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안채 여종이 엿보는 것을 보았고 박진우는 입막음을 위해 그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발견하자 서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산속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마을로 내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서찰을 비밀리에 띄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현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민준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민준은 문 앞에 장작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불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온 건가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다. 도망친 계집을 내어놓아라. 민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어줄 수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수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나무꾼으로 단련된 힘과 민첩함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박현감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과 서연을 보호하고 즉시 박현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박현감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놀이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감의 하인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그 여종을 비녀로 찌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산속에 숨어 계신 것을 나으리께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해치라 명하셨으나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서연과 민준은 한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퉁이를 싸고 있었고 민준은 낡은 놀이개를 깨끗하게 닦아 새로 끈을 꿰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안의 남은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도 제 몫이겠지요.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지만 이제는 민준 씨께서 간직해 주십시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훗날 저 멀리 산 너머로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보일 때면 저는 가만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의 금빛 실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함께 걸어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지켜냈던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삶의 등불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메골 산자락 아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틋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메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겁니까? 제가 사는 오두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르셔야.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곁에 떨어진 금빛 놀이개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걸 지켜야 했는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이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아 들고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산중턱에 자리한 바람 막을 정도의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꺼져가던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지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주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거친 나무꾼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멀건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닷새쯤 지났을까 창백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민준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열은 좀 내리신 듯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느릿하게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피투성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남루한 오두막 안에 있지만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민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신분도 다르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 분께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정성껏 순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넘기며 여인이 물었습니다. 구해주신 분의 한 잔은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 합니다. 박민준이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이름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여인이 답답해할까 싶어 오두막 근처 냇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인은 속적삼 차림이었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은 해져서 민준이 임시로 기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잠시 옷을 빨아 널기 위해 속적삼만 입고 있는 모습은 맑은 햇살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널어놓았던 여인의 치마가 냇물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저 치마. 민주는 본능적으로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치마를 건지려 허둥대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젖은 치마를 들고 쩔뚝거리며 돌아오자 여인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었는데. 이 비단 치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많이. 아니, 부인께서는 지금 옷도 변변찮으신데.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바위에 널어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짜기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여인에게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여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인과 민주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여기 있었구나. 혹시 이 강아지 못 보셨습니까? 이 여성 말입니까? 방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하인인 돌쇠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이 워낙 귀한 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쇠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관하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정령마님이 확실하더냐? 나으리. 비록 어두웠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복실이가 그 여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사납게 구는 녀석인데. 헌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냐? 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웬 사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사내까지 끼고. 맹랑한 것.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갑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이 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멀리 숲속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기와집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문 앞에서 칼을 든 사내, 바로 자신의 남편인 박현감을 보았습니다. 내년이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바닥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아끼던 놀이개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악몽을 꾸신 겁니까? 피였어요. 그리고 노리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부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문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깎아둔 단단한 장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붉은 천 조각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감 나으리의 것이다.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열면 내 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쪽지를 본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현감 박진우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꿈과 쪽지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가 관아의 여종과 사통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안 채 여종이 엿보는 것을 보았고 박진우는 입막음을 위해 그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발견하자 서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산속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마을로 내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서찰을 비밀리에 띄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현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민준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민준은 문 앞에 장작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불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온 건가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다. 도망친 계집을 내어놓아라. 민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어줄 수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수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나무꾼으로 단련된 힘과 민첩함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박현감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과 서연을 보호하고 즉시 박현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박현감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놀이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감의 하인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그 여종을 비녀로 찌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산속에 숨어 계신 것을 나으리께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해치라 명하셨으나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서연과 민주는 한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퉁이를 싸고 있었고 민주는 낡은 놀이개를 깨끗하게 닦아 새로 끈을 꿰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안의 남은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도 제 몫이겠지요.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지만 이제는 민준 씨께서 간직해 주십시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훗날 저 멀리 산 너머로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보일 때면 저는 가만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의 금빛실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함께 걸어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지켜냈던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삶의 등불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메골 산자락 아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틋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메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겝니까?
제가 사는 오두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르셔야.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곁에 떨어진 금빛 놀이개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걸 지켜야 했는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이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아들고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산중턱에 자리한 바람 막을 정도의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꺼져가던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지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주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거친 나무꾼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멀건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닷새쯤 지났을까 창백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민준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열은 좀 내리신 듯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느릿하게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피투성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록 남루한 오두막 안에 있지만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냉두 같은 입술. 민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신분도 다르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 분께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정성껏 순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넘기며 여인이 물었습니다. 구해주신 분의 한 잔은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 합니다. 박민준이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이름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여인이 답답해할까 싶어 오두막 근처 냇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인은 속적삼 차림이었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은 해져서 민준이 임시로 기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잠시 옷을 빨아 널기 위해 속적삼만 입고 있는 모습은 맑은 햇살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널어놓았던 여인의 치마가 냇물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저 치마. 민주는 본능적으로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치마를 건지려 허둥대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젖은 치마를 들고 쩔뚝거리며 돌아오자 여인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었는데. 이 비단 치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많이. 아니, 부인께서는 지금 옷도 변변찮으신데.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바위에 널어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짜기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여인에게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여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인과 민주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여기 있었구나. 혹시 이 강아지 못 보셨습니까? 이 여성 말입니까? 방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하인인 돌쇠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이 워낙 귀한 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쇠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관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정령마님이 확실하더냐? 예, 나으리. 비록 어두웠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복실이가 그 여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사납게 구는 녀석인데. 헌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냐? 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웬 사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사내까지 끼고. 맹랑한 것.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갑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이 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멀리 숲속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기와집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문 앞에서 칼을 든 사내, 바로 자신의 남편인 박현감을 보았습니다. 내년이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바닥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아끼던 놀이개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악몽을 꾸신 겁니까? 피였어요. 그리고 놀이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부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문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깎아둔 단단한 장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붉은 천 조각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감 나으리의 것이다.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열면 내 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쪽지를 본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현감 박진우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꿈과 쪽지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가 관아의 여종과 사통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안채의 여종이 엿보는 것을 보았고 박진우는 입막음을 위해 그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발견하자 서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산속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마을로 내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서찰을 비밀리에 띄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현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민준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민준은 문 앞에 장작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불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온 건가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다. 도망친 계집을 내어놓아라. 민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어줄 수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수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나무꾼으로 단련된 힘과 민첩함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박현감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과 서연을 보호하고 즉시 박현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박현감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놀이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감의 하인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그 여종을 비녀로 찌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산속에 숨어 계신 것을 나으리께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해치라 명하셨으나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서연과 민준은 한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퉁이를 싸고 있었고 민준은 낡은 놀이개를 깨끗하게 닦아 새로 끈을 꿰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안의 남은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도 제 몫이겠지요.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지만 이제는 민준 씨께서 간직해 주십시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훗날 저 멀리 산 너머로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보일 때면 저는 가만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의 금빛실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함께 걸어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지켜냈던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삶의 등불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메골 산자락 아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틋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메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겁니까? 제가 사는 오두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르셔야.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곁에 떨어진 금빛 놀이개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걸 지켜야 했는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이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아들고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산중턱에 자리한 바람 막을 정도의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꺼져가던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지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주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거친 나무꾼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멀건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닷새쯤 지났을까 창백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민준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열은 좀 내리신 듯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느릿하게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피투성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남루한 오두막 안에 있지만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민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신분도 다르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 분께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정성껏 순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넘기며 여인이 물었습니다. 구해주신 분의 한자는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 합니다. 박민준이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이름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여인이 답답해할까 싶어 오두막 근처 냇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인은 속적삼 차림이었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은 해져서 민준이 임시로 기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잠시 옷을 빨아 널기 위해 속적삼만 입고 있는 모습은 맑은 햇살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널어놓았던 여인의 치마가 냇물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저 치마. 민주는 본능적으로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치마를 건지려 허둥대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젖은 치마를 들고 쩔뚝거리며 돌아오자 여인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었는데. 이 비단 치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많이. 아니, 부인께서는 지금 옷도 변변찮으신데.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바위에 널어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짜기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여인에게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여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인과 민주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여기 있었구나. 혹시 이 강아지 못 보셨습니까? 이 여성 말입니까? 방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하인인 돌쇠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이 워낙 귀한 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쇠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메골 현감 박진우의 관하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정령마님이 확실하더냐? 예, 나으리. 비록 어두웠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복실이가 그 여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사납게 구는 녀석인데. 헌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냐? 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웬 사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사내까지 끼고. 맹랑한 것.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갑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이 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멀리 숲속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기와집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문 앞에서 칼을 든 사내, 바로 자신의 남편인 박현감을 보았습니다. 내년이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바닥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아끼던 놀이개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악몽을 꾸신 겁니까? 피였어요. 그리고 놀이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부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문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깎아둔 단단한 장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붉은 천 조각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감 나으리의 것이다.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열면 내 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쪽지를 본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현감 박진우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꿈과 쪽지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가 관아의 여종과 사통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안채 여종이 엿보는 것을 보았고 박진우는 입막음을 위해 그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발견하자 서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산속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마을로 내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서찰을 비밀리에 띄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현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민준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민준은 문 앞에 장작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불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온 건가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다. 도망친 계집을 내어놓아라. 민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어줄 수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수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나무꾼으로 단련된 힘과 민첩함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박현감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과 서연을 보호하고 즉시 박현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박현감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놀이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감의 하인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그 여종을 비녀로 찌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산속에 숨어 계신 것을 나으리께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해치라 명하셨으나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서연과 민준은 한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퉁이를 싸고 있었고 민준은 낡은 놀이개를 깨끗하게 닦아 새로 끈을 꿰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안의 남은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도 제 몫이겠지요.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지만 이제는 민준 씨께서 간직해 주십시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훗날 저 멀리 산 너머로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보일 때면 저는 가만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의 금빛실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함께 걸어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지켜냈던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삶의 등불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메골 산자락 아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틋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메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겁니까? 제가 사는 오두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르셔야.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곁에 떨어진 금빛 놀이개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걸 지켜야 했는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이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아 들고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산중턱에 자리한 바람 막을 정도의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꺼져가던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지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준은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거친 나무꾼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멀건 죽을 쑤어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닷새쯤 지났을까 창백했던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민준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열은 좀 내리신 듯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느릿하게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피투성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남루한 오두막 안에 있지만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민준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신분도 다르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 분께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정성껏 순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조금씩 넘기며 여인이 물었습니다. 구해주신 분의 한자는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 합니다. 박민준이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이름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여인이 답답해할까 싶어 오두막 근처 냇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인은 속적삼 차림이었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은 해져서 민준이 임시로 기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냇가에서 여인이 잠시 옷을 빨아 널기 위해 속적삼만 입고 있는 모습은 맑은 햇살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널어놓았던 여인의 치마가 냇물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저 치마. 민주는 본능적으로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치마를 건지려 허둥대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젖은 치마를 들고 쩔뚝거리며 돌아오자 여인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었는데. 이 비단 치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많이. 아니, 부인께서는 지금 옷도 변변찮으신데.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바위에 널어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짜기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여인에게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여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여인과 민주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복실아. 여기 있었구나. 혹시 이 강아지 못 보셨습니까? 이 여성 말입니까? 방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민준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사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두매골 현감 박진우의 하인인 돌쇠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이 워낙 귀한 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쇠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매골 현감 박진우의 관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정령마님이 확실하더냐? 예, 나으리. 비록 어두웠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복실이가 그 여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사납게 구는 녀석인데. 헌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냐? 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웬 사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단 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산에까지 끼고. 맹랑한 것.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갑지. 불씨 하나면 모든 것이 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이후 민주는 오두막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멀리 숲속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기와집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문 앞에서 칼을 든 사내, 바로 자신의 남편인 박현감을 보았습니다. 내년이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바닥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아끼던 놀이개가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악몽을 꾸신 겁니까? 피였어요. 그리고 놀이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부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문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깎아둔 단단한 장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붉은 천 조각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감 나으리의 것이다.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열면 내 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쪽지를 본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현감 박진우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꿈과 쪽지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가 관아의 여종과 사통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안 채 여종이 엿보는 것을 보았고 박진우는 입막음을 위해 그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발견하자 서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산속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마을로 내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서찰을 비밀리에 띄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현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민준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민준은 문 앞에 장작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부인, 이불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온 건가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듣거라. 현감 나으리의 명이다. 도망친 계집을 내어놓아라. 민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어줄 수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수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주는 나무꾼으로 단련된 힘과 민첩함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박현감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과 서연을 보호하고 즉시 박현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박현감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놀이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감의 하인 돌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그 여종을 비녀로 찌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산속에 숨어 계신 것을 나으리께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해치라 명하셨으나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모든 죄상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서연과 민주는 한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퉁이를 싸고 있었고 민주는 낡은 놀이개를 깨끗하게 닦아 새로 끈을 꿰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안의 남은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도 제 몫이겠지요.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지만 이제는 민준 씨께서 간직해 주십시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훗날 저 멀리 산 너머로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보일 때면 저는 가만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의 금빛실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함께 걸어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고마움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지켜냈던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삶의 등불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메골 산자락 아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틋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두메골 근처, 험준한 소백산맥의 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민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계곡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치 하얀 나비처럼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치마와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고 가녀린 손목에는 붉은 핏자국인지 상처인지 모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풀숲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눈을 뜬 채였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그러나 붉은 무언가에 젖어있는 듯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녀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신분의 여인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 민주는